사회적 유전 법칙의 영향력. 오감을 통해서도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비춰볼 때 사회적 유전이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는 수단이라고 진실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보다는 사회적 유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법칙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 하등동물의 행동 양식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사회적 유전 법칙의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자. 30여 년 전 1번 사회적 유전의 습득 과정. 30여 년 전 나는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조사하다가 목털이 있는 새들을 관찰하게 되었다. 새들의 둥지는 일정 정도 거리에서 볼 때 어미새가 보이는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망원경을 통해서 이 어미새가 알을 부화하는 것도 관찰하였다. 여느 날과 같이 내가 이 둥지를 관찰하고 있는데 아기새가 둥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목격되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았다. 어미새는 둥지에 가까이 있다가 침입자가 거리를 좁혀오자 자신의 깃털을 흐트리고 한쪽 날개를 질질 끌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적에게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하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였다. 이러한 어미새의 습성에 익숙했던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새를 살펴보기 위해 둥지에 다가갔다. 그 새들은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나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하였다. 나는 몸을 숙여 그 중에 한 마리를 집어들었는데 아기새는 아무런 두려움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나의 손바닥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나는 이 새를 다시 둥지에 넣어주고 어미새가 돌아올 수 있게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잠시 후 어미새는 조심스레 둥지로 가다가 자기가 날개를 시작했던 곳에 이르자 맹렬한 속도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 중에 음식 부스러기를 발견하고 새끼들에게 먹이려 하면서 암탉과 같은 소리를 내었다. 그 새들은 아기 새들을 불러 모으고 몹시 흥분된 것처럼 날개를 흔들고 깃털을 곤두세웠다. 사회적 유전의 법칙을 통해 어미새가 아기 새들에게 처음으로 자기 방어에 관한 설교를 늘어놓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너희가 방금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알고나 있니? 도대체 인간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야? 그가 너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그가 너를 데려가 잡아먹지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다음번에 또 사람이 다가오거든 몸을 숨기도록 해. 바닥에 엎드리고 나뭇잎 밑으로 주랭랑을 쳐라. 어디든 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가 떠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야 해. 아기 새들은 어미새 주위에 서서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어미새가 잠잠해지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둥지에 다가갔다. 그러자 둥지를 지키던 어미새가 이번에도 날개 다친 신용을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나를 유인하려 하였다. 내가 이에 신경을 쓰지 않고 둥지를 살펴보니 텅 비어 있었다. 아기 새들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천적을 피하는 방법을 금세 터득한 것이다. 나는 물러나서 어미새가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려 다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이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미새가 있던 곳에 이르렀을 때 아기 새들의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사회적 유전의 습득 과정이 내가 소년이었을 때 작은 까마귀를 생포하여 이를 애완동물로 키웠다. 이 새는 가정 환경에 꽤 만족하게 되었으며 일정 정도의 지능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새가 많이 자라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디든 갈 수 있게 풀어놓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몇 시간이고 외출을 하였지만 어둡기 전에는 어김없이 귀가하였다. 어느 날 야생의 까마귀 무리가 나의 집 근처 들판에서 올빼미와 싸움을 하였고 나의 새는 이 야생 동료들이 까욱까욱 하는 소리를 듣자 지붕 위로 날아오르더니 상당히 흥분한 것처럼
지붕 양 끝을 왔다 갔다 하였다. 마침내 날개를 떨치고 전투가 벌어진 방향으로 날아가 보았다. 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여 따라가 보았다. 얼마 안 되어 나는 이 까마귀와 함께 귀가하였고 그는 나무의 낮은 가지에 앉아 있었으며 다른 두 마리의 야생 까마귀는 그보다 조금 위에 앉아 지저귀며 왔다 갔다 하였는데 마치 자신의 아이를 꾸중하는 부모의 행동과 흡사하였다. 내가 다가가자 이 두 야생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는데 그중 한 마리가 나무 위를 서너 번 선회하면서 울부짖었다. 함께 날아가지 않는 나의 까마귀를 매우 공격적인 소리로 채근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이러한 부름에도 나의 까마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집 근처에 돌아왔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았다. 나는 사과나무의 넙다란 가지 위에 앉아 10여 분을 까마귀의 언어로 지적였는데 동료를 쫓아 야생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후 이틀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틀 후에 돌아왔을 때도 그 까마귀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뭐라고 단 몇 분간 지저귀더니 다시 떠나고 나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사회적 유전이 나의 소중한 애완동물을 앗아간 것이다. 그나마 내가 위안을 삼는 것은 영영 떠나기 전에 이를 알려주었던 훌륭한 스포츠맨십과 그가 보여주었던 우애였다. 사회적 유전의 습득 과정. 여우는 닭을 비롯한 가금류 그리고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지만 스컹크만은 잡아먹지 않는다. 왜 스컹크만은 예외가 될 수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아마 여우는 한 번쯤 이 스컹크라는 녀석을 건드려 보았을 테지만 두 번 다시 건드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우가 닭을 습격할 때도 스컹크가 근처에 있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한 셈이다. 스컹크의 냄새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맡았더라도 평생 잊을 수 없고 이와 유사한 냄새도 없다. 어미 여우가 자신의 아이에게 어떻게 스컹크의 냄새를 판별하고 그 냄새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교육을 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우와 스컹크는 절대로 한 동굴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교훈만으로도 여우는 스컹크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사회적 유전의 법칙을 통하여 그리고 후각기관의 발동을 통하여 단 한 번의 경험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낚싯바늘에 붉은 천조각이나 뭔가 붉은 것을 매달아 코앞에 들이대면 개구리를 쉽게 잡을 수 있다. 단 이것은 한 번 시도로 개구리를 낚았을 때이다. 만약 이 과정이 허술하여 개구리가 도망을 치게 된다면 그 개구리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 번 잡혔다가 놓쳐버린 개구리를 특별히 겨냥하여 다시 잡아보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개구리조차도 사회적 유전의 법칙을 배울 필요도 없이 붉은 것은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이미 터득하였음을 인정해야 했다. 사회적 유전의 습득 과정. 나에게는 한때 아주 아름다운 에어데일 숙회가 있었는데 그 개가 귀가할 때에는 입에 닭을 한 마리씩 물고 오곤 하였다. 그때마다 닭을 빼앗고는 개를 심하게 혼내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었고 계속해서 이러한 닭 사냥을 즐겼다. 개의 버릇도 고치고 가능하다면 사회적 유전의 실험도 해볼 겸 해서 그를 이웃 농장에 데려갔다. 그곳에는 이제 막 부화한 병아리를 지키고 있는 암탉이 있었다. 닭은 헛간에 있었고 그 개도 그 닭을 따라 들어갔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나에게는 암탉에게 서서히 접근하여 그 닭이 있는 곳을 향해 한두 번 코를 킁킁거리더니 자기가 원하는 고기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닭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때 암탉은 주위를 정탐하면서 개를 향해 날개와 발톱을 세우며 공격했다. 이러한 반응은 나의 개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당연히 1라운드는 암탉의 승리였다. 그러나 개는 먹음직스러운 암탉을 포기하지 않고 재차 공격해 들어갔다. 이번에는 암탉이 개의 등에 올라타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개의 피부를 찢고 부리로 쪼아댔다.
톡톡히 대가를 치른 개는 코너에 몰려 현 상황을 파악한 후 이 싸움을 그치게 해줄 종이라도 울려주지 않을까 구원을 바라며 좌우를 살폈다. 그러나 암탉은 전혀 틈을 주지 않고 개를 계속 쫓았으며 끊임없이 도망가게 하면서 공격의 묘를 살려나갔다. 암탉이 우리의 불쌍한 개를 구석에서 구석으로 몰고 가면서 소방차 사이렌 같은 소리를 요란하게 낼 때 그 소리는 흡사 동네 소년들에게 자신의 아이가 괴롭힘을 당할 때 이를 방어해주는 어머니가 지르는 소리와 같았다. 에어데일은 처량한 폐전병 꼴이 되었다. 거의 2분간을 헛간의 이구석 저구석을 도망다니면서 사지를 축 늘어뜨리고 뻗어버려 아주 납작해지고 말았다. 고작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눈을 찔리지 않도록 양발을 모으는 것뿐이었다. 암탉은 주로 그의 눈을 쪼르고 했기 때문이다. 암탉 주인이 들어와 싸움을 말리고 그 닭을 끝내주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개를 꺼내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날 나의 개가 자고 있는 지하에 닭을 한 마리 풀어놓았다. 닭을 보자마자 나의 개는 두 다리 사이에 꼬리를 감추고는 구석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다시는 닭을 잡는 모험 따위는 하지 않았다. 개는 접촉을 통한 단 한 번의 사회적 유전의 교훈으로 닭을 쫓아다니는 것은 재미도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상응하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신뢰는 첫 번째 경우만 빼고 직접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모으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직접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어미새와 아기새에게 볼 수 있듯이 경험자로부터 다음 세대가 훈련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의 차이점을 잘 관찰하기 바란다.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행하는 전승법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색채를 이용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경우이다. 어미새가 자신의 날개를 펼치고 몸을 떨었을 때 마치 마비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 같았으며 아기새들에게 매우 흥분된 소리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가슴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깊게 심게 하여 다시는 지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유전이라는 용어는 특히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그의 부모나 권위를 지닌 사람으로부터 윤리 행위의 지침이나 종교, 교리, 사상, 가치관 등의 행동 양식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나이는 대개 7세에서 12세 사이로 보고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실제로 패배는 가장 유용한 강장제이며 마땅히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할 때 오히려 그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한 위대한 성취.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가난과 나이 먹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치명적인 것이 없다. 우리는 가난이 두려워 자신의 몸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며 노년을 대비해 돈을 쌓으려 한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몸을 혹사하게 되고 결국에는 피하고자 했던 것에 맞닥뜨리게 된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40세 정도가 된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보는 것은 비극에 가깝다. 40세에 이르면 인간은 흘러내리는 시냇물과 숲으로부터 이제 막 자연의 경이로운 신비를 이해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나이에 이르게 된 것인데 두려움이라는 악마 때문에 장님이 되어 상호 모순되는 욕구들의 미로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조직화된 노력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대신 방자하게도 자연의 힘에 도전하여 결국 이들은 파괴의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실 아무리 위대한 힘이라고 해도 인간 능력의 개발을 위해서는 자기 암시의 원리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결국 자기 암시는 자연 법칙의 힘인 셈이다. 이런 힘을 무시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위대한 자연의 힘을 잘못 사용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을 보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친구가 사기를 쳤으며 이웃도 냉담한 것 같아 낙담한 사람이었다. 그는 곧 자기 암시의 원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이웃 또한 호의적이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무의식에 깊게 파고들어 타인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태도를 결정짓게 되었다. 이 장에서 살펴본 바에 같이 한 사람의 지배적인 사고는 다른 비슷한 사고를 지닌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렇게 흡인 이론을 적용해 본다면 어째서 불신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불신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알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 이 원칙을 적용해보자. 여기 예를 드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면만을 보는 타입이다. 만약 그의 이웃이 그에게 냉담하다 해도 그는 낙관주의 성품과 타인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냉담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누군가 그를 심하게 대하여도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응대한다. 이처럼 같은 흡인 이론이라도 타인과 조화하는 인생을 가진 사람에게는 타인의 관심을 끄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이 원리를 조금 더 추적해보자. 여기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이 세상에 공헌할 만한 유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 번은 겸손히 미덕이며 앞에 나서는 것은 자만의 증거라고 어느 자리에서 듣게 된 후 다른 인생의 주자들이 앞다투어 무대 앞으로 나설 때에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뒷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여론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 때문에 그는 뒷자리에 앉게 되고 세상은 그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가 어떤 자질을 갖추었는지 스스로 세상에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교육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비평이 그를 해치거나 그의 목적을 좌절시키기라도 할 것처럼 행동하며 남들의 비판을 피하려면 단지 배경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통한 주입을 한다. 그는 위대한 자기 암시의 힘을 이용하여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 또 한 사람은 가난한 부모를 둔 사람이다. 태어난 그날부터 그는 빈곤의 증거들을 보아왔고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의 어깨에 드리워진 빈곤의 그늘이 확고하게 느껴져 자기에게는 빈곤을 받아들여야 할 저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한 번 가난한 자는 영원한 가난뱅이라는 신조를 받아들였다. 이는 재갈을 물어버릴 잠재력이 있는데도 이를 믿고 있는 말과 같은 꼴이었다. 이러한 자기 암시는 그를 인생의 무대 뒤쪽으로 추방했고 마침내 인생을 체념하게 되었다. 야망은 사라졌으며 인생의 기회는 그를 비껴가고 있으며 설령 기회가 온다고 해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이것을 그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정신적 재능 또한 육체의 장기와 마찬가지로 쓰이지 않으면 쇠퇴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확신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쓰이면 개발되고 방치되면 사라지게 된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부에 대한 중요한 맹점은 종종 이에 따라 나태하게 되거나 자기 확신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몇 해 전 워싱턴시의 맥클린 여사가 아기를 출산하였는데 그 아이에게 상속된 재산이 수백만 달러에 달했다. 아기가 산책이라도 할라치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 경호원의 카인까지 따라 나설 정도였고 나이를 먹어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 아이는 스스로 옷을 입지 않았고 그의 하인이 이를 대신해줬다. 심지어 그가 잠을 잘 때나 놀 때에도 주위에는 하인들이 있었다. 잠을 잘 때나 놀 때에도 주위에는 하인들이 있었다. 그는 하인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정원에서 놀고 있다가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평생 혼자서 문 밖을 나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의 하인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노려 그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도로 한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차에 치여 죽었다. 그의 하인들이 그의 눈을 대신해 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기능을 잃은 것이다.
부자 아빠를 둔 두 아들 이야기. 20년 전에 나는 비서로 일했는데 사장은 두 아들을 학교에 보냈다. 각각 버지니아 대학과 뉴욕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매달 $100씩을 수표로 끊어보내는 게 내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그 돈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의 용돈이었다. 나는 매달 수표를 적을 때마다 그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또한 나는 왜 가난하게 태어났는지 의문하기도 하였고, 내가 평범한 비서로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이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곤 하였다. 때가 되어 두 아들은 졸업장을 들고 돌아왔다. 그들의 아버지는 은행과 철도, 광산과 기타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였다. 아버지의 회사에 그들을 위해 좋은 지위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그러나 20년의 세월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판정을 내렸다. 물론 좋게 말하자면 세월은 한 번도 생존 경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기회를 선사했다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어찌됐든 그들이 졸업 후 귀향했을 때 졸업증서 말고도 지니고 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매달 그들이 받았던 수표가 세상을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게 해줬기 때문에 늘어났던 씀씀이이다. 그중 음주 실력이 대단했던 것이다. 그 후일담을 말하자면 길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지만 구체적 과정은 생략하고 그들의 말로만 밝혀두겠다. 마침 이 장이 쓰여질 때 그 소년들이 살았던 마을의 신문이 내 책장 위에 있다. 그들의 아버지가 파산을 해서 그의 아들들이 태어났던 호화로운 저택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아들 한 명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다른 아들은 현재 정신요양원에 있다. 물론 부자 아빠를 둔 아들들이 모두 이처럼 불행한 말로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태는 야망과 자기 확신의 상실을 가져오고 이 필수 요소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삶을 살게 되어 마른 낙엽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실려다니는 신세같이 될 것이다. 삶의 고군분투라는 것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 삶에서의 여러 자질들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이러한 생존 경쟁에 처해진 까닭으로 세상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러한 고군분투의 장점을 간과한 부모들은 젊었을 때 나는 고생하며 일을 했어야 했는데 자식들에게는 잘해줘야겠다라고 말하기 일쑤이다. 불쌍하고 바보 같은 족속들 같으니라고 젊은 시절을 편하게 보낸 사람은 보통 젊은이들보다 커다란 핸디캡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이다. 어렸을 때 일을 해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다. 그것은 강요된 게으름이다. 강제된 노동보다 훨씬 더 나쁘다. 일을 하게끔 유도되고 최선을 다하도록 강요됨으로써 인내와 자제력을 배우고 더 나아가 강력한 의지와 함께 게으름뱅이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수백 가지 미덕을 배우게 된다.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는 삶은 야망과 의지력의 악화를 불러올 뿐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무기력한 상태를 조성해 자기 확신의 상실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쟁하기를 멈춘 사람은 글자 그대로 자기 암시의 원리를 자기 확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결국 부지불식간에 노력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재차 반복하자면 인간의 마음은 건전지와 같다. 양성을 띌 수도 있고 음성을 띌 수도 있다. 자기 확신은 마음이 재충전되고 양성의 기운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원리를 세일즈맨십 부문에 적용했을 때, 즉 자기 확신이 그 분야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당신과 나의 작업은 매우 유사하다. 나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 완벽한 식물 표본을 만들어내려 하고 당신은 동일한 자연의 법칙인 성공 법칙 철학을 통해 좀 더 완전한 사고를 지닌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기 확신으로 충전된 성공의 힘.
미국에서 존재한 가장 뛰어난 세일즈맨은 한때 신문사의 사무국 직원이었다. 그가 어떻게 세일즈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지 분석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는 무척 내성적인 젊은이였다. 인생의 무대에서 전면에 서거나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뒷문 가까이 혹은 객석의 마지막 자리에서 서성이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확신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되었고 이 강좌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전까지 그가 지내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강연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신문사의 경영 간부에게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광고를 따내는 자리를 요구하였다. 사무실 사람들은 영업 분야는 가장 적극적인 성격이 필요하므로 평소 그의 소심한 성격에 비추어 보아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개의치 않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광고를 따내기 위한 잠재 고객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 명단의 고객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쉽게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광고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존의 광고부 직원이 광고를 따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만 골라 명단을 작성하였다. 그 인원은 모두 12명이었다. 방문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도심 공원에 가서 12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꺼내 100여 번을 소리내어 읽고는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당신은 이달이 끝나기 전에 우리 신문에 광고를 실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달이 지나기 전에 우리 신문에 광고를 실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방문을 시작했다. 방문을 시작한 첫 번째 날 그는 그 불가능한 12명 중 3명으로부터 광고란을 팔고 하루를 마감했다. 그 주가 가기 전에 2명에게 추가로 광고란을 팔 수 있었으며 월말이 되었을 때는 12명 가운데 11명에게 광고지면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한 건의 실적도 올릴 수 없었다. 바로 가장 완고한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혀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그는 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노라는 운전박대를 당해야만 했다. 그 완고한 고객은 자신이 광고를 싣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젊은이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듯 했다. 고객이 싫다라고 했을 때 젊은이는 이를 듣지 않았다. 이달의 마지막 날 끈질긴 젊은이에게 연속해서 30번을 거절한 이 고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봐요 젊은이, 하나 물어봅시다. 나한테 광고를 따내려고 당신은 자그마치 한 달을 허비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한 거요? 그러자 그 젊은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매일 등교를 하는 학생이었고 당신은 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이 광고를 싣지 않기 위해 펴는 모든 논점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저는 자기 확신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고객은 말하기를 나도 하나 고백하자면 사실 나도 그동안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도 같았고 자네는 나의 선생이었지. 자네는 돈보다 값진 끈기를 가르쳐 주었으니 이에 대한 보답으로 수업료를 내지 자네에게 광고를 맡기겠네 라고 하였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전 미국을 망라하여 가장 뛰어난 광고 섭외가가 필라델피아의 노스 아메리카지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이 젊은이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결국 백만장자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흘러넘치는 자기 확신으로 충전하여 불가사의한 힘을 길러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가 12명의 이름으로 명단을 작성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을 100% 따르지 않았다. 그가 상품을 가장 팔기 어려우리라는 사람들만을 골라 명단을 작성하였다. 광고를 파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자신을 강화시키며 아울러 자기 확신을 기르기 위해서였다. 그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저항으로 편안한 길만을 가려 하기 때문에 강줄기처럼 구부러진다는 사실을 아는 얼마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